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부터 중앙정치제도까지 살펴봤었죠. 자, 이 시간은 이어서 교재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도에서 기타 통치제도의 전반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방행정제도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지방제도는 고려시대에 비교해가지고 이론적인, 그러니까 행정적 기능 위주로 정비가 됐습니다. 고려는 오도 양계, 그러니까 행정적인 오도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인 양계로 되어 있었죠. 이원적인 특징, 조선은 이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몇 개 도죠? 8도죠, 8도. 8도입니다. 각 도의 장관을 뭐라냐면은 관찰사라고 그래요, 관찰사. 또 관찰사 감사라고도 합니다, 감사. 임기는요, 이 임기제하고 상피제는 고려나 조선이나 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방관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는, 관찰 직무는 수령을 감독하고 민생순찰의 기능을 담당을 해요. 수령 감독, 민생순찰이다. 도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도 밑에는 부, 목, 군, 현. 부의 장관을 부윤, 목은 목사, 군은 군수, 현은 현령 또는 현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목군연의 구분 기준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지역의 크기예요. 지역의 크기, 또 인구의 다소입니다. 지역이 크고 인구가 많으면 뭐가 돼요? 부. 지역이 작고 인구가 작으면 뭐가 되죠? 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윤부터 현감까지 있죠. 얘네들 우리가 싸잡아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수령이라고 그래요, 수령. 장관을 수령이라고 합니다. 이 수령을, 관찰사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이 수령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령의 임무는요, 임기는요, 5년입니다. 1800이래요. 그러니까 수령의 임무는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을 요약합니다. 수령 7사다에서 7가지가 있는데요. 행정, 군사, 사법권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관찰사가 수령을 1년에 2번씩 평가하는 걸 포평이라고 해요. 포평. 그리고 지방관 파견은 어디까지입니까? 라면은 현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방관 파견 단위예요. 우리가 이제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파견된 행정구역을 뭐라 하냐면은 향이라고 합니다. 향.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촌이라고 그래요, 촌. 그러니까 촌은 현 밑에 뭐가 있냐면은 면, 리, 통, 이게 있죠. 면의 자치 책임자는, 이건 지방관이 아닙니다. 면의 자치 책임자는 면장이죠. 리는 이정이라고 그래요. 통은 통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장, 이정, 통수, 얘네들 우리가 다 묶어서 뭐냐면 풍헌이라고 해요, 풍헌. 풍헌은 그 지방의 유력자들입니다. 자치 책임자들이죠. 그러니까 면이통. 고려시대에 비교하면은 특색연구역이 없어졌죠. 향, 부곡, 속, 소멸됩니다. 면리제로 묶어지고요. 통이라고 하면은 행정구역상 5가 작통이라고 그래서요. 중앙집권의 취지하에서 5집을 1통으로 묶어놔요. 통제하는 겁니다. 농민의 이농 또는 이탈을 막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제도적 장치가 되겠죠. 한편 촌은 다시 양반들이 기거하는 단촌하고요. 또 상민들, 일반 평민들이 기거하는 민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촌과 민촌의 구분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같이 혼재지촌이라고 그랬어요. 한 마을에 양반, 상민 모여서 삽니다. 이런 곳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곳이 2곳이 있어요. 안동 하회마을하고요. 경주 양동마을이래요. 그러니까 안동 하회마을, 양동마을, 경주 양동마을은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기아집도 있고요. 일반 초가집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초가집은 이제 상민들, 기아집은 양반 가옥들이 되는 거죠.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전통성도 있고요. 또 보존 가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곳입니다. 근데 남산 한옥마을이라든가 우리가 한국민속촌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동마을이라든가 하회마을과 같은 어떤 값어치 면에서, 가치 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아니고요. 이런 곳으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어디냐? 바로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구역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령이 이 풍원들이 있죠. 촌의 그 면리통, 얘네를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건 아니죠. 통제하는 거 아닙니다. 수령과 풍원 있죠. 얘네를 사이에서 수령 밑에서 수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관리가 있어요. 그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향리라고 합니다. 이 향리는 육방의 관리를 얘기합니다. 관속을 얘기합니다. 중앙에 6조 체제로 업무가 분담됐죠. 이병호, 형해공. 또 2조 내에서도 뭐 충익분위, 내시분위 해가지고 또 나눠졌죠. 업무가 분담이 됐듯이 지방도 2방부터 해서 공방까지 해서 향리가 소속이 돼서 업무가 분담이 되고 있었어요. 또 이 향리는 고래 향리와 좀 달라요. 고래 향리는 조선의 누구 급이라고 그랬죠? 수령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 향리는 그 기능이 권한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앙 집권을 추구하면서 향촌 자치도 허용합니다. 그게 뭐가 있냐 하면 유향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유향소. 유향소는 향촌에 있는 자치기구다 해서 유향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어딜 보시냐면 뒷장에 봐봐요. 뒤에 240쪽에 보시면 중앙에 지방자치의 허용과 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향소는 향촌에 머물러 있는 자치기구라는 건데요. 이거는 누가 만드냐, 누가 설치하냐면은 지방의 양반들이 설치합니다. 어디다가? 그 지방에다가 설치라는 거예요.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그 관리들, 장들이죠. 관리가 아닙니다. 장들은 누구냐면은 좌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별감이라고 그래요. 좌수 별감이라고요. 하는 일은 그 지방에 수령이 파견이 되어오죠. 그 수령은 임기제도와 상피제도가 적용됩니다. 물론 관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사정을 잘 알아 몰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어디가 취약지고 어디가 뭐가 나오고 뭐가 생산이 많이 되고 말이죠. 그냥 자문을 해요. 정책 자문합니다. 수령 밑에서 수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관리가 누구예요? 보좌하는 사람이 향리죠. 이 향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향리는 고래 향리는 외역전이라는 토지를 받습니다. 그 조선의 향리는 외역전이라는 토지를 받아 안 받아? 무보수예요. 무보수 일하면서 백성들 얼굴 맞대면서 일하면서 육방의 관리들 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향리에 대해서 유향소는 뭘 하냐면 규찰한단 말이에요. 규찰한다. 그리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밑에 이제 백성들이 있겠죠. 그 지방의 백성에 대해서 뭘 하냐 하면은 풍속 교정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게 유향소의 기능입니다. 오늘날에 뭐하고 비슷해요? 지방의회 있죠. 지방의회하고 비슷해요. 뭐가요? 유향소가. 이 유향소는 몇 번에 걸친 존폐 과정을 거칩니다. 세조 때 한번 없어졌다가 세종대 다시 부활됐고 또 태종대 때 이후에 태종대 때죠. 태종대 없어졌다가 그다음에 세종대 부활이 되고 세조 때 또 없어졌다가 성종대 다시 부활이 돼요. 그래서 몇 번에 걸친 존폐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향소로만 보면은 완전한 향촌 자체예요. 근데 우리가 조선의 지방제도 얘기할 때는 이전 사회보다 훨씬 중앙 집권이 강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가는요 유향소를 허용을 합니다. 설치 허용을 하고 대신 국가에다가 서울에다가 뭘 두냐면은 경, 제, 소. 이 서울경자죠. 서울에 있는 자치기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설치한다고요? 국가가. 어디다가요? 서울에다 설치합니다. 중앙에다가 설치래요. 그리고 지방 유향소를 구성하고 있는 좌수나 별감의 자식들이 있죠. 그 자식들을 인질로 끌어와요. 여기서 까불지 못하도록 인질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 인질을 뭐라 하냐면은 경절이라고, 경절. 그래서 향촌 자체 허용하면서 인질 제도를 통해서 견제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유향소의 좌수와 별감을 국가에서는 경제소를 두고 경절이로만 끌어온 게 아니라 국가는 각 가명에다가 뭘 둬요? 영, 제, 소를 설치합니다. 영, 가명에 소, 제, 있는 소, 자치기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국가가 어디다가? 가명에다가 설치한다.
가명은 뭘 가명이라고 그래요? 도청 소재지예요. 그럼 몇 개가 있을까요? 가명은 몇 도라고 그랬지? 아까 8도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8개 도가 있겠죠. 8개 가명이 있겠죠. 그래서 좌수와 별감죠. 향촌 유향소에 좌수와 별감의 자식들을 또 영재소로 끌어와서 각종 사무 연락이라든가 뭐 잡심부름이라든가 이런 걸 시킨단 말이에요. 인질이죠, 일종의. 그 인질을 뭐라고 그래요? 영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향촌자치를 허용하면서 경절이 영절을 통해서 2중, 3중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중앙 집권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절이 영절은요, 우리가 통일신라 때 인질제도에서 뭐가 나왔었어? 상수리제도. 고려시대 때 인질제도 뭐가 있죠? 기인제도가 있었죠. 정리합니다. 그래서 상수리, 기인, 경절이, 영절이. 그래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때의 인질들입니다. 대처 중앙 집권을 추구하고 있었던 인질기구, 인질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교재 240쪽에 나와 있는 바로 지방자치 허용과 통제에서 유양소, 경제소에 대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위에 한번 봅시다. 바로 위에 보시면은 지방관에 대한 견제장치에서 임기제하고 상피제가 말씀드렸죠.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방관에 대한 지휘 강화 측에서 부민고소금지법 하고요. 해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최대한 얘네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뒷장에 넘어가시면은 기타 조선시대 때 중앙 집권이 강화가 됐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죠. 앞장에서부터 해가지고 그거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전 사회보다 중앙 집권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방제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군역제도하고요. 군사제도를 좀 살펴봅시다.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은 뭐야? 전세, 공납, 역입니다. 그 중에 역은 신세죠. 몸뚱아리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즉 정남들, 양인의 정남이 되겠죠. 16세에서 60세까지가 됩니다. 근데 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상으로 노동력을 징발하는 요역과 군대 가는 군역이 있어요. 그 중에 군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선의 군역제도의 원칙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양인 개병제, 그 다음에 농병일치제 이렇습니다. 이 원칙에 양인의 정남은 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두 개자입니다. 모두 개. 양인의 정남은 모두 다 병역의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정군이 아니면은 보인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야. 정군은 정병이라도 그러고요. 보인은 봉족이라고도 그래요. 하는 일은 정군은 군대 가는 거고요. 보인은 군대 가지 않고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 양인의 정남, 군역은 역은 정남의 의무라고 있죠. 그 양인의 정남할 때 양인은 누굴 얘기하냐? 양인은 말이죠. 조선시대 때 양천지하에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에서 신분 구조가 이렇게 되죠. 얘네들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양인이라고 그래요. 양인. 천민. 이건 누구죠? 천민의 대다수 누군가요? 천민의 대다수는 상민 밑에 누구? 노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조선의 신분제도 얘기할 때는요. 그게 양천제라고 하죠. 양천제. 양인 아니면 뭐다? 천민이다. 그럼 여기서 양인은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누는데 구분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직업. 직업이 뭐냐? 어디서 사느냐? 그렇죠? 또 가문이 좋으냐 안 좋으냐? 직업과 거주지와 가문을 가지고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양반, 중인, 상민의 정남은 모두 다 병역의 의무가 있다. 이거 아니면 이것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양인 개병제지만은 합법적으로 군역에서 빠진 계층도 있습니다. 둘째 줄 보세요. 자, 241쪽에 군역제도의 대상해가지고 둘째 줄 봐봐요. 현직 관료, 학생, 그리고 향리 있죠. 원래 얘네로 양인 아닙니까? 양인데 얘는 양인 개병제 틀에서 벗어납니다.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아요. 아시겠죠?
그럼 농병일치란 얘기는 뭐냐고. 양인 개병제는 그 얘기고요. 농사와 병역을 같이 한다 해서 농병일치다라고 그래요. 1년에 2달 정도 근무를 해요. 교대로 근무하고 다시 와서 농사 짓고 또 군대 가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형으로 그린다면, 그림으로 그린다면 A와 B와 C 해가지고요 3인 1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역이. 그래서 A가 정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B와 C는 뭐가 돼요? A의, 즉 정군, A라는 정군에 뭐가 된다? 보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A가 군대 갔을 때 2달 후에 제대를 해요. 그럼 그 다음 순서에 B가 군대를 하겠지. 이때 이제 A는 정군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보인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 보인은, B는 보인이 아니라 이제 뭐가 돼? 정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B가 군대 갔다 오면 다시 순서에 C가 가는 거야. 그럼 C가 이제 보인이 아니라 뭐가 되지? 정군이 되고요. A하고 B는 C에 뭐가 된다? 보인이 다시 또 된다. 이거죠. 이런 식이에요. 교대로 근무하는 겁니다. 이걸 양인 개병제 뭐라고 그래요? 농병일치제라고 일합니다. 자, 이게 세조 때 가면은 뭘 바뀌냐면, 뭐가 시작하냐면 보법이 시가 됩니다. 보법은 군역 대상자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실시가 된 건데요. 맨 밑에 보법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정을 일보로 하고 토지 5결을 일정에 준하도록, 그러니까 토지도 군역 대상에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노비의 자식도 봉족수를 계산한다. 원래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있어 없어? 없지요. 양인 개병제가 있어. 근데 노비의 자식도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군역 대상자를 많이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그렇죠. 이는 토지의 다감이 노비의 자식의 많고 적음까지도 군역 부과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어느 정도 군역 부담의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었다. 근데 보법의 폐단도 있어요.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보법화에서 농민들은 군역과 요역의 이중 부담을 지게 되자 농민들은 요역 동원을 기피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보법이 실시가 되면서 농민들의 이중 부담이 나왔다. 어떤 부담이냐 그러면 군역과 요역의 부담이에요. 즉 A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을 요역 대상자로 징발해요. 근데 요역 대상자 징발해 가지고 군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역 대상자 징발해 가지고 야, 너 삽 들고 모여. 와, 삽 좀 들고 와라. 저 도로 좀 넓히자. 그래서 삽질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 너 지금 저 뭐 급한 일이 있는데 너 나가서 싸워야겠다. 삽 청구 놔두고 총 들고 이쪽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또 전쟁이 끝나면 다시 뭐가 돼? 또 야, 너 일로 와서 삽질해. 그러니까 군역, 요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역과 요역의 이중 부담이 들게, 이중 부담을 지게 되니까 농민들이 보법 실시 위에 군대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안 가고 대신 사람을 사서 보내는 대립제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죠. 대립제. 대신 입영시키는 제도다. 자, 얘가 A라고 하는 농민이 군대 가면은 군역, 요역, 군역도 지다가 요역도 지다가 또 요역도 지다가 군역 지다가 이중 부담을 지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A가 B를 사가지고 사람 사서 너 내 대신 가라. 대립제가 나온다는 거죠. 문제는 대립제에서 각 지방이나 각 관청마다 사람을 하나 사서 보내는 대립가가 달라요. 자, A라는 관청에서는, A라는 지방에 A라는 관청에서는 사람 하나 사서 보냈는데 뭐 100만 원. 근데 B라는 관청에 B라고 하는 지방에서는 한 200만 원. 또 다른 지역에 가니까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값이 다 달라. 그래서 그 대립자에서 값을 일정하게 정액화해 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중종대 때의 뭐요? 군적 수포제입니다. 군적을 만들고 군적에 등재가 되면은 포를 거둬린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를 거두냐면은 1년에 12개월입니다. 1년에 군포를 몇 필? 2필을 거둬들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군적을 만들 때 양반들하고요, 관권과 결탁이 돼가지고 군적에서 이름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역을 물어 안 물어? 안 무는 거지. 쉽게 하면은 1년에 2필 이걸 내 안 내? 안 낸다는 겁니다. 근데 안 낸 것까지는 좋아요,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안 된 것까지를 누구한테 이제 덤태기 시키냐면은 바로 상민들에게 덤태기 시키는 겁니다.
이게 군적수포제 폐단이에요. 그래서 군적수포제 폐단 실시 결과가 교재 242쪽에 매니 한번 봅시다. 자, 반상간의 신분 구분이 뚜렷했으며 상민의 군역 부담이 증가가 됐으며 이로써 조선의 군역 군사제도의 붕괴를 초래하였다고 그랬죠. 반상간의 신분 구분이 왜 뚜렷했냐 그러면은 군대 가면은 상민, 안 가면 양반 이런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A하고 B하고 길 가다 만났어. 너 양반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너 군대 가냐 안 가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군대 가면은 너 상민이구만. 나 군대 안 가 그러면 너는 양반이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양반, 상민, 반상간의 신분 구분에 기울였다. 군적에서 이름을 빼버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결과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양반이 안 간 것까지 안 문 것까지 누가 상민에 이제 덤태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민의 군역 가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타났던 군역제도의 폐단이 뭐예요?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이런 폐단들이에요. 이로써 조선의 군역제도가 무너지죠. 군역제도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군사제도가 무너지겠죠. 이게 군적수포제 실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군적수포제 실시 결과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우측에 묶어요. 묶읍시다. 지금 누구 때라고 했죠? 중종대 때라고 했죠. 중종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인종이 나오죠. 그렇죠? 인종 다음에 누가 나오죠? 명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종대 때 지금 군적수포제 실시로 인해서 군역, 군사제도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명종 다음에 누가 나오죠? 선조 때 뭐가 터지나요? 외란이 터지죠. 외란 초기에 관군의 패배 요인은 뭐냐? 이러한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폐단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군적수포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영조 때에 역을 균등히 하겠다 그래서 균역법이 실시가 돼서 12개월마다 군포를 두 필에서 몇 필로? 한 필로 반감을 시킵니다. 균역청을 두고. 이건 나중에 조선의 세리개편에서 따라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원래 조선의 군역제도 원칙은 뭐라고요? 양인계병제, 농병일치체제다. 이 체제에서 조직, 운영이 됐던 군사 조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요. 중앙군 그럼 뭐가 있어요? 5위가 있습니다. 지방군 그럼 뭐가 있냐요? 영과 진에서 근무한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영진군이라고 그래요.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그러면 그 중앙군 한번 볼까요? 242쪽. 의형 2부터 해서 충무위까지입니다. 5위죠, 5위. 그래, 5위의 관할 관청은 어디예요? 5위 도총부입니다. 5위 도총부. 이 5위의 구성 멤버 좀 볼래요? 정군. 정군 누구야? 이 정군. 다른 말로 뭐라고 했지? 정병의 정병. 또 여기에 구성 멤버는 갑사, 별시위, 내금위, 그리고 특수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군을 빼고, 중앙군 5위, 정군을 빼고, 시험에서 선발했던 갑사, 별시위, 그치? 또는 특수군들, 얘네들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고급 높은 녹봉과 높은 품계를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의무병에 있었던 누구죠? 정병이 있죠, 정군. 얘네는 낮은 품계를 줍니다. 어떤 토지를 준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고려 중앙군을 뭐라고 그랬어요? 2군 6이라고 그랬죠. 2군 6위는 뭘 지급했냐 하면 토지를 줍니다. 그 중에 2군만 주는 거죠. 군인전이라는 토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때 5위는 토지 지급이 없어요. 얘네를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녹봄, 고품계. 얘네들은 낮은 품계. 영진군의 주역은 누구예요? 정군입니다. 정병이죠. 얘들도 낮은 품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밑에 5위 외에 중앙에 금군이 있습니다. 금군은 맨 밑에 내금이, 겸사복, 우리미로 구성되는데요. 금군은 요즘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 경호부대 정도, 최측근 부대, 금군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뒤로 가시면은 지방군에 영진군이 있어요. 자, 243쪽에 영과 진에서 근무한다. 영은 육군이고요. 진은 해군이에요. 지금의 수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영진군이 있었다면 북쪽에는 익군이 있습니다. 익군. 그리고 고려시대 때 일품군과 같은 뭐가 있어요? 수성군입니다. 노역부대요. 지금의 뭔가요? 공병부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잡색군. 지금의 예비군입니다. 잡색군의 구성 멤버 좀 봅시다.
잡세꾼에는 전직 관료, 서리, 잡학인, 신량역 전인, 향리, 교생, 노비 등 각계 각층의 장정들로 조위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노비가 있습니다. 원래 노비는 군역 대상자 아니야. 아니죠. 노비는 천민입니다. 군역의 의무는 누구의 의무예요? 양인 개병기라고 했죠. 양인의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특수군에 편입되기도 했다. 그 특수군이 뭐냐? 즉 잡세꾼이다.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농민은 제외됩니다. 어디에? 잡세꾼이에요. 그럼 농민이 왜 제외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농민은 양인 개병자에서 군대 가야지. 특수군이었던 잡세꾼의 편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지방군 영진군은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영진군 체제가 세조 때 뭘로 바뀌냐면 지역 단위의 방어 체제, 진관 체제로 바뀌어요. 진관 체제는 지역 단위의 방어 체제라고 했습니다. 그 지방에 누가? 수령이 군대 통솔권을 갖습니다. 이 수령의 임무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입니다. 그 중에 군사권. 바로 이거야. 그럼 이제 그 지방에 어느 지방이 뭐 부목군현이 있다 이렇게 칩시다. 부목군현의 구분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의 크기, 인구의 다소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부목군현 순서입니다. 부의 군대가 한 400명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목이 300명 정도 되고요. 군이 200명 정도 되고요. 현이 한 100명이다. 그 현의 장관을 현령 또는 현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감이 지금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군사권이냐면은 현 지역에 적군 한 100명, 적군 한 500명이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가정하자고요. 그럼 현의 군대는 100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500대 100, 5대 1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싸우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관체제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이에요. 이 지역 단위로 묶는 겁니다. 이 지역 단위의 방어체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관체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진관체제는 언제 때 한계가 노출됐냐 하려면은 명종대 때입니다. 명종대. 명종대 때에 바로 을묘 외변이 터져요. 을묘변은 1555년 을묘년이거든요. 이 을묘외변 때 전라도 일대가 박살날 뻔했습니다. 이때가 진관체제였단 말이에요. 전라도 모현에 병력이 100명인데 외구들이 당시 을묘 당시 예를 들어 한 500명이 들어온 겁니다. 박살날 뻔인 거죠. 그래서 을묘외변 이후의 진관체제는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 초전박살체제라고 하는 재승방략체제로 바꿨어요. 이 초전박살체제, 재승방체제는 진관체제하고 뭐가 다르냐? 진관체제의 군대 통솔권은 그 지역의 수령이 갖습니다. 근데 재승방략체의 군대 통솔권은요, 중앙에 있는 무관이 가져요. 그럼 재승방체는 어떻게 하냐면은, 진관체제 때 보면은, 현에 100명의 군대가 있는데 5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박살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자는 겁니다. 현에 적군이 들어오면은 군에 있는 군대가 다 어디로 모여요? 현으로 모여. 그럼 몇 명의 군대가 되는 거야? 전부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 뭉쳐서 적군 500명을 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재승방략체제라고 그래요. 이른바 초전박살체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재승방략체제 하에서 경상도 안동 쪽이다. 예를 들어서 안동이다 봅시다. 그러면 재승방략체제에서 군대 통솔권 누가 갖고 있다고요? 중앙에 있는 무관이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동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이 지역을 담당하는 중앙의 무관에게 연락을 해야겠지. 소식을 듣고 또 내려오겠지. 그치? 또 현에 적군이 들어왔으면 부목군에 있는 군대가 다 모이겠지. 이쪽으로 모입니다. 그럼 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은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겁니다. 연락하고 내려오고 최소 하루에 최소 24시간입니다. 부지런히 연락하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싹 보니까 야 싸우자고 내려왔는데 이미 게임 아웃이에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통제하는 얘기예요? 이게 재승방략체 한계예요. 그 한계가 언제 때 노출됐냐라고 하면은 바로 외란 때, 선조 때에 외란 있죠, 외란. 임진왜란입니다.
외란 때에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군역제도가 아까 군적수포제에서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외란 때에 초창기에 관군이 패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란 당시 일본이 부산에 상륙을 해가지고요. 동, 중, 서, 수륙 양면 작전이 올라옵니다. 함경도까지 일본이 외란 당시에 점령한 것이 얼마쯤 시간이 소요됐냐면 2달입니다. 2달. 부산 상륙이 1592년 4월 14일이에요. 6월 13일 날 평양성에 함락이 돼요. 딱 2달입니다. 그렇죠? 4월 14일에서 6월 13일이야. 거의 저항 없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항 없이. 그치? 왜 그랬을까? 재승방략체제 허점도 있고 군적수포제로 해서 이미 군역제도는 박살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란 도중에 휴전이 있죠. 한 3년간에 걸친 휴전이 있어요. 그때 재승방략체제를 복구한 게 아니고요. 바로 진관체제 있죠. 이 진관체제를 복구한, 세조 때 진관체제를 복구한 양천 혼성군 체제로 바꿉니다. 그것이 뭐냐면 조선 후기의 지방군, 뭔가요? 소고군입니다. 양천 혼성군으로 되다 보니까 일반 천민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군공을 통해서 신분 상승도 가능했었어요. 신분 상승도. 그래서 이건 이제 지방군 체제의 변천 과정입니다. 돌아와서 조선 전기의 군사제도 중앙군 뭐요? 5위 지방군 뭐라고요? 영진군. 여기 이제 기본적인 골격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군사훈련에 보면은 취강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석전, 돌팔매질 하는 겁니다. 상무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전부 다 군사훈련의 일부 내용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교통통신제도 정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중앙집권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국방력 강화도 관련이 있고 중앙집권하고도 관련이 있다. 봉수, 그 다음에 봉수제하고요. 밑에 쭉 내려와 여곤제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조운제가 있습니다. 봉수는 굴뚝이 5개죠.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로 연락을 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서울의 남산, 당시 목멱산이라고 했어요. 남산까지는 얼마쯤 걸리냐면 12시간이고 12시간 안에는 다 여기에 도달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약 673개의 봉수를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서울 남산에 가면은 봉수대가 있어요. 원래 이제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그 위치가 아니고요. 지금 장충단 공원 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보면은 원래 봉수가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 팔각정 바로 밑에 봉수대가 있는데 원래 위치는 거기는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에 역원제가 있습니다. 역과 원입니다. 역은 말을 기르고 있다가 국가 중앙에서 이제 말을 타고 온 사람들 말을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교환할 때는 상소원에서 발행했었던 마패에 말의 숫자가 그려져 있어요. 2개가 그랬으면 2번 바꿔 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바꿔 탈 때 마패를 회수하고 한 번 바꿔 탔으니까 말 한 마리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한 마리가 그려진 마패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국립여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명에 역자와 원자가 붙어 있는 지명들은 다 조선시대 때 역원의 기능을 수행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운은 조세 운반의 약자라고 그랬죠. 지방에서 거둬인 세금을 중앙으로 운반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세금만 운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도 한다. 그 조운하는 편에 문서 전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역제도하고 이제 군사제도 그리고 교통, 통신제도 이렇게 보시고요. 다시 이제 넘어옵시다. 바로 밑에 보시면은 뒷장에 교육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뭐가 있죠? 과거제도가 있습니다. 왜 교육과 과거제도는 관련이 있냐면은 교육의 목적은 관리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고려나 조선이나 교육의 목적은 시험 준비를 했어요. 요즘 같으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합격을 하면 이제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잘 안 해.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만 하는 겁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하고 시험제도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기관부터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커리큘럼은 예나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서당과 그 다음에 서재가 있습니다. 둘 다 사립입니다. 7, 8세에서 한 15, 16세까지 학문의 기초 과정을 공부합니다. 뭐 천자문이라든가 동몽선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뭐 명심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재할 때 서재는 하나의 독자적인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 뒤에는 정, 사, 그 다음에 헌, 암, 실 이런 명칭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암, 뭐뭐 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붙는다는 거예요. 강원도 강릉에 가면 오죽헌이라고 했습니다. 이가 태어났던 곳이죠. 오죽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뭐 어떤 일반 공간 집에서 이건 내 서재야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그냥 내 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서재라고 하는 거는 건물이 독립이 되어 있건 하나 따로 다 독립되어 있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초등교육기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등교육기관이 있죠. 중앙의 중등교육기관은 뭐예요? 중앙에 있는 거는 사학입니다. 사부학당이라도 그래요. 원래는 5부학당이었는데 4부학당으로 정비가 됩니다. 서울에 동, 서, 남, 중부입니다. 원래 북부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학은 각 정원은 각 100명이야. 그러니까 400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방에 중등교육기관은 뭐가 있느냐? 향교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향교는 사립으로 많이 헷갈리는데 사립은 아니고요. 향교는 뭐예요? 관립입니다. 관립. 그리고 사학과 향교의 건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학부터 한번 봐봐요. 명륜당, 강당입니다. 강의실이에요. 제는 기숙사를 뭐라고 그래요? 제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지방에 향교가 있죠. 건물 봐봐요. 명륜당 제가 있는데 사학에는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요? 문묘입니다. 문묘. 문묘는 공자나 맹자라든가 뭐 유교 선현의 위패를 모셔놓고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이걸 문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의 사학에는 문묘가 없습니다. 지방의 향교에만 뭐가 있다? 문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사학의 정원은 얼마라고 했어요? 각 100명, 400명이고요. 밑에 향교의 정원 좀 봐봐요. 부, 목, 구년마다 달라. 예, 조선의 지방행정제도 부, 목, 구년 아까 저쪽에 말씀드렸죠. 지역의 크기, 인구의 다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 목에는 90명, 뭐 구년에는 70명, 현에는 뭐 50명 이렇게 돼 있다는데 그 지역의 학생 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성균관이 있습니다. 성균관을 보기 전에 중등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은 과거에 속과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속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교재 247쪽에 지금 속과가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그 속과에 거길 먼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속과는 생원과하고요. 급제하면은 생원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진사과가 있죠. 여기에 급제하면은 진사라는 칭호를 줘요. 그래서 속과를 생원과, 진사과라고 그랬어요. 묶어가지고 속과에 묶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생진과라고도 얘기합니다. 1차, 2차, 초시하고 복시만 있습니다. 속과에는 초시, 각 100명, 그러니까 총 각 700명입니다. 총 1400명이에요. 복시는 각 100명씩 뽑습니다. 7대1의 경쟁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원과의 100명 최종, 그 다음에 진사과의 100명입니다. 급제하면은 100패를 수여합니다. 100패. 100패는 하얀색 종이에다가 합격증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패라고 그래요. 대과 급제는 홍패를 줍니다. 이거는 붉은색 종이에 써줬다 해서 홍패라고 일한다. 그리고 여기에 급제를 하면요. 관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커리가 뭐예요? 대학이죠. 대학. 조선의 대학은 뭔가요? 성균관입니다. 고려 국자감하고의 다른 점은 성균관은 신분별로 차등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 기술학 교육을 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평민자제들이 입학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고려시대 때 국립대학 국자감하고 다른 개념이죠. 수학 연하는 몇 년? 9년입니다.
9년이고요. 성균관 학생의 특권이 있어요. 자, 교재 246쪽에 한번 봐봐요. 특권 맨 위에 권당, 공개, 알성시라고 되어 있죠. 권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단식하는 겁니다. 단식. 성균관은 국비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 저녁까지 여기 있으면은 원점이라고 해서 1점을 줍니다. 원점 300점이 되면 과거 대과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원점 300점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균관에 며칠 공부했다, 출석했다, 300일 출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식 투쟁하는 건데요. 국가나 또는 국악의 부당한 시책에 단식 투쟁하는 겁니다. 요즘도 가끔 단식 투쟁하는 경우도 있죠. 뭐 정치 목적에 의해서 거의 하죠. 공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쟤는 그 기숙사를 비운다는 거예요. 역시 국가의 부당한 시책 등에 대항해서 저항하는 의미에서 기숙사를 비운다. 곧 수업 거부입니다. 수업 거부. 공채. 알성시는 성균관 건물에 보면은 문묘가 있잖아요. 문묘에서 공자나 맹자 등 유교의 선현에게 제사를 지낼 때 국왕이 와서 참배합니다. 국왕이 와서 참배할 때 그걸 기념해서 보는 시험을 뭐라고 그래요? 알성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성시는 누구의 특권이야? 성균관 학생들만의 특권이 되는 거죠. 알성시, 공제, 권당 등의 특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균관에서 이제 3년 이상 수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문과, 우리 대과라고 하는 겁니다. 대과라고 하는 문과에 응시를 할 자격을 준다. 또 성균관 300일 이상 출석했다는 얘기는 원점 300점을 받았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근데 속과 급제자들이 여기서 바로 어디로? 이렇게 대학을 건너뛰고 대과를 통해 가지고 관직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속과는요, 초시, 복시가 있는데 이 대과 문과는 초시, 복시, 전시, 3차가 있어요. 복시에서 총 33명을 뽑아요. 전시는 탈락을 시킨 게 아니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면접하는 거예요. 일종의 갑, 을, 그 다음에 병. 갑과의 3명. 그 3명 중에 1등을 뭐라고 그래요? 장원이라고 그래요. 장원. 그래서 여기에 급제하면은 홍패를 수혈한다. 홍패. 그럼 문과에 급제했다고 그래서 다 관직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은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려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대과 급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죠? 서경해야지요. 또 가문도 봐야죠. 성적도 봐야죠. 상피 고려해야죠. 하여튼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한다는 거예요? 관직으로 진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직 진출해서 끝나냐? 천만에. 인사고과가 또 반영이 되죠. 또 승진 시험도 보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좌천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어떤 엘리트 관료가 있다. 그 엘리트 관료는 기본적으로 초등, 중등, 속과, 대학, 대과 이걸 거쳐서 엘리트 관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코스를 거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속과에서 대학을 건너뛰고요. 대과를 통해서 관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어디를 건너뛴 거예요? 대학을 건너뛰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요직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요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항상 어디를 거치한다? 성균관을 거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의 교육제도하고 과거제도하고의 관계도입니다. 자, 여기서 좀 빠진 내용만 좀 몇 개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246쪽에 보면 종학이라고 해서 종학, 중간에. 종학. 종학은 종실들이란, 그러니까 왕실의 외척입니다. 국왕의 외척들의 교육기관을 뭐라고 하죠? 종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치는 종침, 불임, 미사라 하여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기관을 종학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학이 있죠. 고려시대 때는 일부만 국자감사 했죠. 율, 서, 산. 율학과 서학과 산학만 하고 나머지 왼쪽에 날개 있습니다. 사천대, 태의감, 통문관, 태사구에서 이런 것은 또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국립대학에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100% 해당 관직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의학은 전의관부터 해가지고 뒷자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음악은 장학원까지 해당 관청의 기능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서
100% 해당 관청에서 했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과거, 속과와 대가 이렇게 보시는데요. 일단 과거 시험 실시 시기 좀 보겠습니다. 식년시, 식년은 3년입니다. 정기적인 시험이고요. 기타 부정기적인 시험이 있죠. 뭐 증광시라든가 알성시라든가 별시라든가 이러한 부정기적인 시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원래 3년에 한 번씩 봐야 되는 시험이 부정기적인 것까지 해가지고 빈번하게 실시가 되다 보니까 관직하고요. 과거 급제자 수하고 어때요? 누가 더 많아요? 이렇죠. 관직보다는 급제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급제했다는 얘기는 다 관직으로 나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직은 하나인데 급제자는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결국 10명 중에서 1명만 관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뭐래요? 끼리끼리 노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붕당정치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붕당정치의 배경은 여기에서 또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248쪽에 묵과 좀 보겠습니다. 병조에서 담당을 했고요. 식년시와 별시가 있었습니다. 초시 190명, 복시 28명, 그리고 급제자는 선달이라 해서 홍패를 수여합니다. 무술 교육기관 따로 없어요. 개인이 하는 겁니다. 독학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묵과가 시했다는 얘기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양반은 뭘 양반이라고 그래요? 두 양자죠. 두 양. 두 개 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 반은 뭐야? 문반과 뭐겠어요? 무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무 양반 관료제 사회가 성립됐다는 겁니다. 조선 사회를 우리가 양반 관료제 사회라고 그래요. 그럼 양반 관료 사회의 근거는 뭐냐? 과거에 묵과가 실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잡과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받고요. 4개가 있죠. 역, 외국어입니다. 율, 요즘에 사법고시죠. 의, 음양과, 식년시와 증광시가 있었으며 1차 초시와 2차 복시를 거쳐서 급제자에게는 100패를 수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인재 선발 시험에서 천거 추천하는 거죠. 음서, 고려시대 때는 5품 이상, 조선 2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때 오신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기타 취재라든가 뒤에 기록과 이과, 뭐 대가제, 혈량과 중시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혈량과만 좀 봐봐요. 조광조 개혁정치 때 실시한 제도로 사림들이 유일을 추천하여 등용한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유일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유일은 누구냐? 자, 개개인의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가문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과, 문과입니다. 급제했다 하지만은 관직으로 바로 나가지 못하고요. 관직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가문도 영향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일한 사람들은 대체로 여기 급제했다고 치지만은 관직으로 나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이 안 좋거든. 자, 그 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관직 생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버리기 좀 아깝잖아요. 얘가 능력이 떨어진 건 아니라 가문만 안 좋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뭘 한다고요? 유일이라고 그래요. 얘네를 따로 추천합니다. 천가는 거죠. 그게 간단하게 하면 뭐 글자대로 한다면 현명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추천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혈량과라고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조광조 개혁정치 김효사화 때 조광조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 비교해서 훨씬 더 다듬어진 조선의 교육제도하고 과거제도하고 관계를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훈과 살림의 성격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하죠. 수고하셨습니다.